태호 회장님의 저택은 다시 겉모습만 평온해져 있었다. 회장님은 깨어났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고 오정란 사모님은 안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난 채 사실상 하녀처럼 집안일을 떠맡고 있었다. 박현준 본부장은 출생의 비밀 이후 예전의 능청스러운 얼굴을 잃어버렸고 백진주는 아델의 진짜 상속자라는 말과 붉은 돌 안에 숨겨진 유언의 의미를 붙잡은 채 박철수라는 이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김단희와 진주는 응접실 한쪽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전날보다 더 깊은 신뢰가 생겼지만 그 신뢰는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결심이 생긴 만큼 서로가 숨긴 상처도 더 선명해졌다. 진주는 손에 든 낡은 명함을 내려다봤다. 박철수. 아빠 사고 전날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중 하나예요. 이름은 평범한데 기록은 너무 깨끗해요. 주소도 사라졌고 연락처도 없는 번호고요. 단희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깨끗한 기록은 지운 기록일 가능성이 커요. 박태호 회장님이나 강 실장 쪽에서 손댔다면 흔적이 너무 없을 거고 한 선생님 쪽이면 일부러 흔적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진주는 단희를 바라봤다. 김 대표님은 한 선생님을 아직 믿고 싶으세요. 단희는 잠시 눈을 내렸다. 믿고 싶다기보다 믿었던 시간을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언니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부터 다시 확인해야 해요. 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빠가 남긴 붉은 돌도 김명희 씨 유언도 아델의 진짜 상속자라는 말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도 박철수를 찾으면 시작점이 보일 것 같아요. 단희는 진주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다. 이번엔 혼자 움직이지 마요. 백준기 대표님 일이면 진주 씨 일이고 김명희 언니 일이면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찾아요. 진주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찾아요.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진주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제임스 아저씨 쪽 확인하고 올게요. 박철수 이름으로 해외 송금 기록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단희는 그녀를 붙잡으려다 멈췄다. 조심해요. 진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김 대표님도요. 진주가 먼저 자리를 떠나고 응접실에는 단희와 태호 회장님만 남았다. 회장님은 잠시 문이 닫힌 쪽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클로이 말이야. 아무래도 오정란과 내통하는 것 같아. 모두들 눈 떼지 말고 감시해. 단희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진주 씨는 오정란 사모님과 손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태호 회장님은 차갑게 웃었다. 사람은 손잡을 사람이어서 손잡는 게 아니야. 필요하면 손잡는 거지. 내가 나와 손잡았던 것처럼. 단희는 입술을 다물었다. 회장님은 단희의 반응을 보며 말을 이었다. 백진주는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원하고 오정란은 김단희를 무너뜨릴 패가 필요해. 둘 사이에 거래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야. 그렇게 보시는 건 회장님 방식입니다. 내 방식이 이 집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 단희는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방식 때문에 김명희 언니가 죽었고 백준기 대표님도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거두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서 말하고 있잖아. 이 집 안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클로이도 현준도 한 선생도. 특히 오정란이 다시 움직이면 가장 먼저 백진주를 흔들 거야. 단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님의 의심이 불편했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진주는 이미 오정란 사모님에게 쪽지를 보냈고 유나는 현준의 출생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다. 모두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움직이는 판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 뒤편 세탁실에서는 오정란이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다보다가 이를 악물었다. 한때 이 집의 안주인으로 집사와 직원들을 부리던 자신이 이제는 하녀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옥집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회장님 셔츠는 따로 손세탁하셔야 합니다. 정란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 옥집사는 미소를 유지했다. 회장님께서 피부가 예민하시잖아요. 사모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정나는 젖은 셔츠를 움켜쥐었다. 옥집사, 너 지금 나 놀리니? 제가 어찌 사모님을 놀리겠습니까? 저는 이 집 일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나는 이를 갈았다. 내가 이 집에서 이런 꼴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옥집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모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밟고 지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난의 손이 멈췄다. 너. 옥집사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태도는 순종이 아니었다. 회장님께서 당분간 사모님 외부 출입을 제한하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을 만나시려면 제게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왔니? 아직은 없습니다. 정나는 옥집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아직은. 그 말이 참 마음에 드네. 옥집사가 나가자 정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창밖을 바라봤다. 클로이가 보낸 쪽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단희 관련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문장. 정나는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백진주. 내가 김단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그 의심은 내가 키워줄게. 한편 박현주는 호텔바 한쪽에서 혼자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출생의 비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비밀이 유나의 손에서 무기로 쓰이고 어머니와 회장님과 송근태가 모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그를 더 깊게 무너뜨렸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 속 진주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넌 내 곁을 떠나겠지. 클로이. 그렇게 나는 버려져 혼자일 거야. 그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은 울고 있었다. 잔을 쥔 손이 흔들렸다. 진주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도, 결혼식장에서 민준에게 맞아 쓰러졌던 순간도 모두 다시 떠올랐다. 자신은 늘 누군가의 선택지 밖에 있었다. 박태호 회장님에게는 아들이 아닌 약점이었고, 오정란 사모님에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아둔 방패였고, 진주에게는 복수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송근태가 보고 있었다. 그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했다. 현준의 고통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생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본부장님이라고 불렀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숨어 있었다. 송근태는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우리 현준이 괜찮으려나? 오정란 누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지금 정란에게 알리면 또 현준을 붙잡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알리지 않으면 현준이 더 위험해질지도 몰랐다. 송근태는 갈림길 앞에 선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최유나가 현준 앞에 나타났다. 현준은 유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 여긴 왜 와? 유나는 현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너도 많이 무너졌네. 현준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위로하러 온 거면 가. 유나는 낮게 웃었다. 위로할 처지가 아니라서. 그럼 왜 왔어? 유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현준은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송근태와 자신의 친자 확인서였다. 또 그거야. 유나는 현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의 비밀이 나한테 들어온 건 어쩌면 운명이야. 너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야지. 너도 7년 전에 책임이 있잖아. 현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는데? 백진주가 죽은 줄 알고 모두가 멈췄을 때 너희 아들과는 계속 살았잖아. 박민주는 진주를 잊고 살았고 너는 형의 사랑까지 욕심냈고 오정란 사모님은 내 이름으로 죄를 덮었어. 너도 그 안에서 혜택 받잖아. 현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유나, 내 죄를 덮으려고 내 인생까지 끌어들이지 마. 유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왜? 아프니? 나도 아팠어. 늘 백진주 그림자였고 늘 빼앗긴 사람 같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만 벌받으라고. 웃기지 마. 현주는 유나를 노려봤다. 너는 진주를 배신했어. 그건 내 열등감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이를 악물었다. 그럼 내 엄마는?
오정란 사모님은 백진주 아버지 사고에 정말 아무 관련 없을까? 내 친부 비밀을 숨기려고 얼마나 많은 걸 덮었을까? 내가 진주 옆에 있으면 진주가 언젠가 너를 용서할 것 같아. 현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유나는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만 죽지 않아. 나를 밀어붙이면 너도 같이 무너질 거야. 현주는 유나의 손목을 붙잡았다. 한 번만 더 내 이름으로 장난치면 그때는 나도 가만 안 있어. 유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래. 이제 좀 너답네. 너도 결국 아들과 사람이야.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현주는 남겨진 술잔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송근태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현주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진주는 제임스와 함께 박철수의 흔적을 추적했다. 오래된 해외 송금 기록, 폐쇄된 법인 주소, 백준기 대표가 남긴 메모 속 약자. 모든 선은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인천 외곽의 폐공장 지대. 그곳은 7년 전 백준기 대표 사고 직전 아델 차량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와도 가까웠다. 제임스가 낮게 말했다. 진주야, 이건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야. 박철수는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쓴 사람일 수도 있다. 진주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래도 찾아야 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예요. 그때 다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주 씨, 박철수 위치 단서 찾았어요.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도 찾았어요. 인천 외곽이죠. 전화기 너머 다니가 잠시 침묵했다. 역시 같은 곳이네요. 혼자 가지 마요. 진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같이 가요. 다음 날 새벽 다니와 진주는 인천 외곽의 낡은 공장 앞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서로를 의심했던 두 여자가 이제는 같은 단서를 따라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 다니는 낮게 말했다. 박철수가 살아있다면 7년 전 사고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 거예요. 진주는 대답했다. 살아있지 않다면 누가 먼저 입을 막았는지 알게 되겠죠. 두 사람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에는 오래된 사무실이 하나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였지만 누군가 최근까지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다니가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수첩 첫 장에는 박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백준기 대표는 사고가 아니라 약속 장소에 끌려왔다. 진주의 손이 떨렸다. 약속 장소. 다니는 수첩을 넘기다가 멈췄다.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화채. 진주는 다니를 바라봤다. 또 한 선생님이에요. 다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다니가 진주를 뒤로 세웠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초라한 점퍼 차림에 얼굴을 깊이 가린 남자였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다. 진주가 외쳤다. 박철수 씨. 남자는 멈췄다. 천천히 돌아선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다니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남자는 진주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오래된 죄책감이 스쳤다. 백준기 대표님 딸이군요. 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빠를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대표님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진주는 숨을 멈췄다. 다니가 낮게 물었다. 누가 시켰습니까? 남자는 입술을 떨었다. 처음엔 이화채 쪽 지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백준기 대표님을 기다린 사람은 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진주의 손이 굳었다. 그럼 누구였어요? 남자는 대답하려다 갑자기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 오면 안 됐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가 빠르게 물었다. 누구요? 강 실장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강 실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는 서랍 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진주에게 건넸다. 백준기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일부입니다. 다 복구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그날 약속 장소에 있던 사람 그림자가 있습니다. 진주는 메모리 카드를 받았다. 박철수 씨 같이 가요. 보호해드릴 수 있어요. 남자는 슬프게 웃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다니가 그를 붙잡으려는 순간 공장 밖에서 차량 소리가 가까워졌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두 분은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한 선생을 믿지 마십시오. 그분도 누군가에게 속고 있습니다. 다니의 눈이 커졌다. 한 선생님도 속고 있다고요. 남자는 다급히 말했다. 진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아델의 숨은 주인. 그 사람은 박태호 회장님보다 오래전부터 아델을 설계했습니다. 진주는 숨을 삼켰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공장 안쪽 불이 꺼졌다. 진주는 메모리 카드를 움켜쥐었고 다니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밖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며 거칠게 숨을 골랐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바라봤다. 김 대표님,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해요. 다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그리고 이번엔 아무도 믿지 말고 우리 둘이 먼저 확인해요. 그 시각 저택에서는 태호 회장님이 강 실장을 불러 세웠다. 박철수 움직였나?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와 백진주 씨가 먼저 접촉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늦었군.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 게 공개되면 한 선생만 무너지는 게 아니다. 강 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숨은 주인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막아야지.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현준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다. 숨은 주인. 자신의 출생 비밀보다 더 큰 판. 어머니도 회장님도 송근태도 아닌 누군가가 아델과 백준기 사고의 뒤에 있었다. 현주는 조용히 물러나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진주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유나의 말이 떠올랐다. 너도 7년 전에 책임이 있다는 말. 자신이 알지 못한 책임까지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결국 진주가 아닌 오정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정란은 세탁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현준아. 현준의 목소리는 낮았다. 엄마, 7년 전 백준기 대표 사고 날.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현준은 눈을 감았다. 제발 이번엔 거짓말하지 마요. 정란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진주와 다니는 제임스의 사무실에서 메모리 카드를 재생했다. 손상된 영상 속에는 7년 전 약속 장소의 어두운 복도가 보였다. 백준기 대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끝 한복 자락이 스치듯 지나갔다. 진주가 숨을 삼켰다. 한 선생님. 다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건 한 선생님 한복이 아니에요. 영상이 조금 더 이어졌다. 백준기 대표가 놀란 얼굴로 누군가를 바라봤고 낮은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대표님 따님은 살려드리겠습니다. 대신 붉은 돌은 저희가 가져가야겠습니다.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 제임스가 영상을 멈추려는 순간 마지막 프레임에 한 사람의 손이 잡혔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 다니는 그 손을 보고 굳어버렸다. 저 손. 진주가 물었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언니가 죽던 날 언니 방에서 본 손이에요. 진주는 숨을 멈췄다. 그때 제임스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제임스가 받자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메모리 카드 잘 받으셨습니까? 진주가 전화기를 빼앗듯 들었다. 당신 누구야?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박철수를 찾은 건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송근태입니다.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송 기사님이 왜요? 그 사람은 박현준의 친부만이 아닙니다.
백준기 사고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단이와 진주는 동시에 굳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송근태가 숨긴 차고를 여세요. 거기엔 오정란도 모르는 기록이 있습니다.